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 근데 여러분 이제 휴머노이드에는 세 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두뇌고 하나는 배터리고 하나는 구동기다. 구동기라는 부분에서 디직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한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물류창고에서 실험하고 있는 에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타조처럼 걷거든요. 무릎이 뒤로 가 있다는 거는 그 정도 구동기만 써도 충분히 물류창고에서 일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를 그대로 쓴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서 배우는 자율주행의 엔드-투-엔드 AI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옵티머스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유니버설한 로봇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성능으로서는 최고일 수 있어요. 힘도 세고 뭐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그러면 이 생성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생성 AI가 나오고 나면 뭔가 이 스마트폰 이후에 폼팩터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문가분들께서 예상했던 게 뭐 VR이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이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봇은 좀 먼 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생성 AI에 가장 적합한 폼팩터는 로봇이다. 좀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AI는 금광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금은 우선은 정제를 해야 되고 이제 생성 AI가 정제된 물건이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그걸 금반지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로봇 공학이 기계 공학은 대단히 많이 발전해 왔는데 점점 많은 산업 현장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복잡도가 심해지면서 컨트롤링에 대한 그리고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니즈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정에서 제가 만약에 가사 도우미 대신에 정수기처럼 한 달에 렌탈비를 내고 로봇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엔 지금 생산하는 비용이나 얘네의 동작 속도라든지 아마 설거지 하는데 막 2시간 걸릴 거예요. 지금의 속도라면. 근데 이런 2시간 걸리는 애를 갖다가 제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면서 200만 원 쓰게 되면은 그냥 가사 도우미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생산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디짓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물류창고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올리는데요. 여기 있는 상자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딱 잡았을 때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울 같은 기능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산업용 로봇 팔로 픽 앤 플레이스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봇이 여러 대가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반에 쌓이는 것도 순서가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류창고 공장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데가 여기예요. 사람들끼리 부닥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이 끼기도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그건 뭐냐면 훨씬 더 인건비 플러스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이라든지 또는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잖아요. 여기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디짓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AI 결합이 로보틱스와 결합을 했을 때 단순하게 인간을 보조해주거나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범주인 거고 당장 시장성과 경제성에 있어서는 공장에서 투여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인간이 가장 부상 많이 당하는 곳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된다는 훨씬 더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장에서의 로봇에서의 휴머노이드에서 폼팩터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면은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샘 알트만이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생성 AI가 막 나왔을 때부터 투자를 한 걸 보면 이 생성 AI 자체도 로봇에 맞게끔 개발을 하겠다라는 혹시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가 로봇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해왔고요. 사실은 이 로봇에 대한 지금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금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고민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즉 두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AI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봇의 결정적인 진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처음에 이제 미국 국방부의 계약을 받으면서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 소나 개 같은 모양의 이 네 다리가 달린 것을 먼저 개발했던 것은 이 전쟁이 났을 때 무기를 싣고 저쪽으로 옮겨주는 탄약이 떨어지면 옮겨주는 이런 쪽으로 용도로 계약을 받고 했는데 이것이 배터리도 많이 들고 배터리도 충전도 자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전쟁 현장에서는 잘 안 쓰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언제 충전하고 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연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시장을 열어내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두뇌 부분도 부족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인간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큰 체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연구용으로 필요했던 구동기를 썼다라는 거고
연구용으로 필요한 강력한 어떤 재주를 부리는 것 이러다 보니까 강철을 쓴다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 알루미늄으로 바뀐다든지 가벼운 소재 또는 외관은 플라스틱이라든지 헝겊으로 둘러싼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 옵티머스 여러분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다 둘러싸면서 전선줄이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제네레이션 2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디짓 같은 경우에도 다 플라스틱으로 외관을 다 싸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로 이제 이 진화하면서 로봇이 반드시 이 두뇌 부분에서는 AI가 필요할 거라고 사람들이 시장을 읽었던 거고, 그리고 일찍이 옵티머스가 나왔던 것이 22년에 밤비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이 나온 다음에 1년 만에 그 제네레이션 1이 2023년 4월에 나오고 그리고 2023년 12월에 제네레이션 2가 나왔거든요. 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것이 두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분이 적절하게 최소한 4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를 그대로 쓴다라는 것. 그래서 그대로 쓴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구동기입니다. 액추에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액추에이터는 뭐냐면 우리의 근육 같은 거죠. 여기에 연결돼서 일종의 힘줄을 당겨주고 이걸 해주는 건데, 이 구동기가 저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를 최종 생산 가격을 $20,000에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한 사람의 한 6개월 월급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이 $20,000지만 파는 것보다는 지금 FSD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살려고 하면 $19,000를 주거나 또는 한 달에 $199를 내는 거거든요. 네. $199로 가는 대여 형식이 더 유효한 방식이에요. $20,000에 만들려고 팔려고 한다면 생산비가 $20,000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대 팔았을 때 그래도 못 남아도 $4,000~5,000는 남겨야 이것이 프로핏 마진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여기 들어가는 소재들이 생산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럼 구동기들도 사실은 여러 개가 들어가고, 구동기에 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상하로 머리가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서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예를 들면 구동기가 점점 지나야 되거든요. 손도 움직이는 각도가 여러 개가 돼야 사실은 달걀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구동기도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구동기의 자유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공학에는 대단히 종합적인 것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 그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사실은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구동기 기술이 어떤지는, 누가 구동기를 납품하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두뇌 정도에 집중을 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휴머노이드에는 3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두뇌고, 하나는 배터리고, 하나는 구동기다. 구동기라는 부분에서 디짓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에서 물류창고에서 실험하고 있는 에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대량 생산을 10,000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구동기 부분에서도 납품업체를 찾았다라는 거고, 디짓도 보면은 구동기를 갖다가 편하게 했던 것이, 보면은 인간처럼 걷지 않고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 타조처럼 걷거든요. 왜냐하면 무릎이 뒤로 가 있잖아요. 무릎이 뒤로 가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 구동기만 써도 충분히 물류창고에서 일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무릎처럼 가려고 한다라면 조그만 움직임과 조그만 걸림돌에도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균형 잡을 때 배터리가 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배터리 소모량도 대단히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무릎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써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 시장의 경제성을 지금 맞춰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부분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누가 이길지, 이 시장,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것은 디짓이라고 봐요. 네. 근데 물류창고 외에서 쓰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우선 여기를 맞춰가지고 이걸 대량 생산해서 비용을 낮춰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픽앤플레이스의 노동자들을 다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마존의 계획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 쓰일 것은 디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네. BMW 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물론 계약서에는 써 있겠죠. 언제까지 납품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2025년일지 2026년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애프로픽이라고 하는 로봇 회사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데, 얼마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계약을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장에 투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피규어 AI는 BMW, 그다음에 앱트로닉은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옵티머스는 테슬라 공장, 기가 팩토리, 이런 식으로 우선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학습이 진행될 겁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주로 아마 전선줄에 배선을 놓는 것, 이거를 자동화해서
구석구석 이것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이건 다 사람 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선 작업에서의 로봇의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마 1차적으로는 인간이 물건을 내려면 제가 배선 작업을 한다. 네. 그러면 전선줄이 떨어진다. 이거를 사람이 가지고 왔다라면 이것을 로봇이 운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보조 작업자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서 점점 AI도 진화하는 거고요. 이 비디오가 아마 촬영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촬영도 하면서 촬영도 학습을 하게 될 거고 네. 이런 학습들이 이제 이 신경망통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계속해서 로봇 AI는 진화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산업 구도를 바꿔나가면서 완벽하게 정해진 루틴에 의해서 작업되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산업 로봇이 해결할 것이고요. 굳이 거기다 휴머노이드를 투여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100% 루틴에 의해서 작업되는 것, 즉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곳에선 산업용 로봇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 정해져 있는 루틴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굳이 AI 붙이지 않아도 되고 구동기 붙이지 않아도 되고 배터리 부분 안 하고 걔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줄로 연결해도 되거든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그 외에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고. 유연성이 높은 작업들. 네. 유연성이 높아서 어렵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뭔가 하나하나 기계로 바꾸기에는 사람이 더 쌀 수도 있으니까 했던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작업의 복잡성이 너무 크게 증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막 진짜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뛰어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뛰어다닐 필요 없고 점프할 이유 전혀 없어요. 쌓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런 관점에 아까 그 구동기 말씀해 주신 거는 최고 아닌가 싶었는데 네. 꼭 그렇지가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성능으로서는 최고일 수 있어요. 힘도 세고 뭐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균형도 빨리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20,000 정도 수준이 적절한. 만약 테슬라가 $20,000 하는데 예전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 $200,000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힘센 $200,000짜리 로봇을 사가지고 겨우 작업량에서 최대 들 수 있는 무게의 중량이 20kg인데, 그러니까 20kg 외에는 우리 공장에 없어요. 네. 그럼 아틀라스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쓸데없이 고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본적으로 코봇, 협력 로봇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다른 개념이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로봇은 얼굴이 그냥 인간처럼 생긴 거예요. 네. 막 찡그리고 울고 웃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건데 의외로 인간들이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100%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뭐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하고 진짜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구별 안 되는데 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옆에 있으면 불쾌하다라는 이러한 거부감들이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래서 디직 같은 경우 아예 머리를 없애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로봇티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정감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하다가 로봇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부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과 이것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클러스터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한다면 클러스터에는 로봇만 만드는 업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동기만 만드는 업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로봇을 하나 만든다고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실은 R&D의 성격이 대단히 강력하고 그 수준이 뛰어났을 뿐인 거고 이것을 산업 현장에 투여하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했지만 대학교하고 협업을 한 거거든요. 그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용화를 빨리 그것도 물류 창고에만 할 수 있게끔 옵티머스 2 같은 경우는 대단히 구동기도 복잡해지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AI도 복잡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평면손. 네. 그리고 뭐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집게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빨리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공장에 빨리 투여할 수 있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산업권을 주도권을 따내게 되면 여기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2차 로봇을 만들 때 2차 로봇에서는 분명히 에지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에 5개씩 있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만들려고 해서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물류 시스템에 손가락 5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장에서 성과를 낼 때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생각났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데스크탑을 샀는데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제 컴퓨터에 그 스캐너가 달려 있었고요. 네. 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었거든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비싸긴 엄청나게 비쌌어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죠, 그거는. 네, 네. 근데 지금 당장 컴퓨터 돌아가고 저장되고 게임만 되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달아서 낼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로보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현명한 것이 어절리티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때는 평면에 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손가락이 네.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까지 개발하려다 보니까 느리는 거지만, 그래도 테슬라도 2022년에 밤비라고 하는 정말 후진 좀 수준이 떨어지는 네. 프로토타입을 냈는데 2023년 봄에 그리고 겨울에 이런 식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한다는 건 대단히 빠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가장 큰 장점은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서 배우는 자율주행의 그 엔드 투 엔드 AI가 옵티머스에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네. 그록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1.5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록이라는 것도 오픈 AI의 4.0 수준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뭐 돈만 들이면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인재들이 있고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큐펀스라고 해서 이런 모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합된다라면 옵티머스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유니버설한 로봇으로, 피규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앱트로닉의 아폴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유니버설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환경, 예를 들면 앱트로닉 지금 메르세드 벤츠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은 사실은 나사하고도 계약을 맺었거든요. 나사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우주 공간이라든지 달에 갔을 때 인간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곳들, 또는 뭐 우리의 용광로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조금은 인간이 지금도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 이런 곳부터 로봇을 투여할 가능성들이 되게 높고, 여기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이 갑자기 농담 하나가 그냥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그록이 이 농담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미국의 디트로이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저씨들끼리 되게 농담도 많이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록을 그렇게 만들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랑 농담도 치고 받아야 되고. 야, 좀 쉬었다 하자. 네. 너나 쉬어. 뭐 이러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